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칼 융과 같은 초기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사람의 내면의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강력한 심리적 힘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드는 개인의 기본 충동을, 에고는 개인의 정체성을, 마지막으로 슈퍼에고는 더 높은 사회적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 간의 상호작용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초기 심리학 모델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프로이트와 융의 모형은 사회적 지위, 학력, 경제 형편과 같이 정신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외부 요소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고립된 채로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사회 구조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당신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곤 합니다. 당신은 친구와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부와 학교에서 제정한 법을 따르며 때로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를 포착하여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당신은 세상의 복잡성을 줄이고 최상의 선택지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 식량과 집이 필요합니다. 이때 식량과 집을 얻는 방식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숲속에 오두막을 지을 수도 있고 이웃집에서 음식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르면 식량과 집을 얻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 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제도는 당신이 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인생 경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사회적 규범을 읽어내는 방식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 사회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기술과 지식, 경험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또한 기존의 사회 규칙이 부적절해질 때는 언제인지, 사회 규범에 전략적으로 도전하거나 깨부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배웁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선택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차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 고대 사회에는 연금술이라는 밀교가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복잡한 조제법을 통해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연금술의 필수적인 요소가 마테리아 프리마였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모든 물질이 마테리아 프리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술을 적용하여 마테리아 프리마의 배열만 바꾸면 납에서 금, 생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변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는 연금술이지만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야말로 마테리아 프리마입니다. 명확한 비전과 헌신적인 행동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대체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각각의 돌고래나 침팬지는 그 이전에 태어난 다른 모든 돌고래나 침팬지처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적 사고 능력 덕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변 세계에 적응하거나 상상력의 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위험, 역경, 혼돈을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의 패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마르두크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두크 신화에서 신들의 세계는 치열한 내전에 휘말립니다. 이때 재능 있는 신 마르두크가 신들의 전쟁을 잠재우고 질서를 가져옵니다. 마르두크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신이었습니다. 마르두크는 가장 폭력적인 신들을 물리치고 신들 간의 새로운 위계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 역시 마르두크 신같이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찾으십시오. 이는 어떤 업적을 달성하거나 예술을 창조하거나 과학 질문에 답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을 가로막는 혼란한 심리적 힘에 맞서십시오. 여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제력 부족 또는 여러 가지 사악한 충동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목표에 계속 집중하는 노력을 이어나가면 이러한 심리적 충동을 지배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장인 델 로버트는 변함없이 친절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아팠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삶의 가장 잔인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로버트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로버트는 매일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렀습니다. 로버트의 아내는 그때마다 미리 만들어둔 샌드위치를 작은 도자기 접시에 담아 대접했습니다. 로버트의 점심 식사는 20년 동안 매일 행복하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주 뜬금없이 로버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왜 자꾸 내 샌드위치를 이런 코딱지 같은 접시에 담아주는 거야? 로버트의 폭발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버트의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작은 짜증을 참지 않고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작은 짜증, 불이익, 불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불편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 작은 불편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항상 맴도는 작은 문제는 반드시 큰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불편은 일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더라도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상담 환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상담 거치자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집요하게 팝아트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의 취미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부의 집은 아내가 싫어하는 팝아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습관을 바꿔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집착증이 지나치게 악화된 후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싸우고 이혼했습니다. 고작 팝아트를 치우지 않아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는 어리석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인간관계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안개 속에 숨겨놓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감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는 폭발하고 맙니다. 피할 수 없는 폭발을 기다리는 대신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하십시오. 하루를 보낼 때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을 작은 논쟁이나 싸움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의 더 큰 혼란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피터팬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어린이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비행소년 피터팬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피터팬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의 주민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터팬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피터팬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피터팬의 숙적 후크 선장은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후크 선장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악어가 끊임없이 후크 선장의 목숨을 노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즉 후크 선장은 어른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피터팬은 허구의 캐릭터일 뿐입니다. 평온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성인에게 피터팬같이 사는 사람은 이상하고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크 선장같이 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순수한 잠재력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이든 어떤 꿈이든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에는 커다란 인생이 놓여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인생사, 정체성, 습관을 형성함에 따라 당신에게 존재하던 무한한 잠재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잡혀감에 따라 잠재력이 사라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0대에는 잠재력은 있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40대가 되면 잠재력은 약해도 길을 잘 잡아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 성숙해지는 과정에는 더 큰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현재의 자신과 자신이 되고 싶은 수많은 미래의 자신 모두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면 침대에서 일어나 취미 생활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래의 자신에게 유익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행위는 때때로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자유와 편안함을 원하는 곳에 의계와 질서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규칙 없이는 보드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체스는 각각의 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존재할 때야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업과 역할을 찾고 스스로 수행하고 완료하십시오. 추가적인 책임을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부여된 질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국적 대기업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정치적 공정성을 이유로 사무실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금지 단어 목록을 확인해 보았지만 혐오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별 뜻 없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의 동료들은 이 정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들은 금지 단어를 더 추가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화는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고객 한 명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에 평생 굴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폴로니어스의 대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갖습니다. 폴로니어스는 그의 아들에게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고 조언합니다. 폴로니어스의 현명한 조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이나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당신이 경멸하는 도덕적 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를 굽히는 것은 당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나 신념체계의 일부를 억압하도록 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스러운 사고와 감정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대신 자기검열을 시작하면 잔인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를 세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하지 않는 명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가지 해결책은 그 명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므로 그 여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입지를 강화하십시오. 장기간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따로 떼어놓고 자신의 신념을 방어할 지식과 권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불복종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도전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공동체를 옮겨 개인적 책임에 충실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굴복이나 후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이상을 인정받는 또 다른 사회적 환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출간 기념으로 북미와 유럽 전역에 연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강당과 극장에서 철학, 정신분석, 대중문화에 내재된 메시지에 대해 군중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피터슨의 연설 중 가장 많은 청중을 사로잡은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책임에 관한 연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 주제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이었을까요? 확실히 개인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피터슨에게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참석자를 만난 후 피터슨은 젊은이들이 개인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엄청나게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막연한 믿음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이념을 버리고 개인적 책임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청년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더니즘과 계몽주의의 도래가 니체가 서구 문명의 초석으로 여겼던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침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니체는 사회를 이끄는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결단력 있는 개인이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가치 체계 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니체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니체의 다음 세기에 완전히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 대부분이 파괴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들은 일반화를 통해 세상을 뭉뚱그려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해결책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즘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고유한 인종적 차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치즘이 제시한 사회 문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을 말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학살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 이데올로기는 다른 이데올로기보다 더 악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지만 각각의 이데올로기들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사회 문제를 계급, 성별 또는 권력 불균형과 같이 막연한 악당들에게 돌려버리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은 종종 분노의 적대적인 형태인 혐오로 이어집니다. 혐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혐오는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조장합니다. 혐오는 이들의 성취를 불법으로,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억압하여 얻은 것으로 선동합니다.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에게 피해의식을 주입합니다. 혐오 이데올로기의 추종자들은 자기 개발에 힘쓰기보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소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석탄 덩어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석탄은 검고 더러우며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석탄이 지구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탄의 탄소 원자가 안정적인 결정 구조로 재배열되면서 다이아몬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물리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광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반복되는 내부 결합을 통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나아가 다이아몬드의 반짝이는 반사 표면은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광택을 선사합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거의 모든 인간 문명에서 물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강렬한 지질 활동의 스트레스가 하찮은 석탄을 특별한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광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저 뒹굴거리고 싶은 날에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단절은 깊은 심리적 충동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충동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단기 만족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이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이드는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혼란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적 욕망을 관장합니다. 이드의 힘이 우리의 의식이나 자아를 압도할 때 동기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에 전념한다면 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보상을 얻고 다시 목표에 전념하는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를 체감했습니다. 박사과정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피터슨과 그의 동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복잡한 논문을 작성하고 학계에서 직장을 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열심히 일할수록 피터슨과 동료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공부를 통해 그들은 쓰기 능력, 사회적 기술, 정신의 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박사 과정은 피터슨과 동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집중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적용함으로써 피터슨과 동료들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정신력을 생산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피터슨과 동료들의 마음속 이드에는 여전히 공격성,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작업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슨의 박사과정은 무작정 몰아붙이기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 사무실은 암울한 공간입니다. 비인간적으로 차갑고 밝게 빛나는 형광등이 자리한 교수 사무실은 30년은 고사하고 1시간을 보내기에도 우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토론토 대학 교수 취임 이후 사무실 개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따뜻한 목재 패널을 설치하려는 피터슨의 계획은 엄격한 관리인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피터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터슨은 조심스럽게 벽을 칠하고 풍부한 색채의 테피스트리를 걸었으며 고전적인 구리 드롭 천장을 설치했습니다. 결국 피터슨의 사무실은 개인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까지 반대했던 교내 행정실에서도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피터슨 교수의 사무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적 추구 행위는 위험했지만 결국 나름의 성과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방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공간을 정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전반적인 삶을 정리하는 훌륭한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돈된 질서에 대해서만 편협하게 집중하는 경우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인 아름다움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시각 예술 및 미적 추구는 인간 문명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훌륭한 그림은 강력한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반성을 불러일으키며 보는 사람의 영혼에 신성한 경외감을 불러넣을 수 있습니다. 유명 미술관 방문객들은 훌륭하게 완성된 르네상스 그림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습니다. 이들이 그 그림이 갖는 역사나 상징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림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영혼에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말을 건넬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변 세계에 둔감해지거나 목표에 너무 집착하여 일상적인 경이로움을 무시하기 쉬운 것입니다. 피터슨은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것은 영혼의 개방성과 활력을 재점화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발적이거나 매력적인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득가나 모네와 같은 초기 인상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파리 살롱은 초기 인상파의 작품 전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인상파는 그들의 화풍을 계속 고수했고 결국 사람들은 인상파가 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입니다. 당신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완전히 깨어 있고 머릿속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은 큰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배신당했거나 실망했거나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모든 기억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심야회상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두뇌가 단순히 자신을 고문하도록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트라우마 기억을 간직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어렵거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흑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리면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반대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고통의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분석은 특히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기억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확하며 그들의 이해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가 집을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집을 그릴 때 원근감이나 디테일이 거의 없는 평범하고 앞을 향한 상자를 그립니다.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예술적 재능이 아무리 없더라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집을 그려냅니다. 동일한 원리가 집이 아닌 기억에도 적용됩니다. 즉 유년 시절의 사건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환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에게 학대를 받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상담 초기 학대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더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해자도 어린아이였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터슨의 환자는 어른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면에 숨게 하지 말고 직접 대면토록 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미래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의 상담 환자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불행한 부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다른 한 사람은 의심스럽고 회피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피터슨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 부부의 마지막 데이트는 아주 오래전입니다. 다시 데이트를 몇 번 해보라는 피터슨의 제안에 따라 부부는 외출을 합니다. 놀랍게도 달콤했던 부부의 데이트는 끔찍한 저녁 식사로 이어집니다. 다시 데이트에 나서 보지만 그날 밤도 역시 끔찍할 뿐입니다. 하지만 10번, 20번, 100번 계속 시도하는 순간 부부 사이에 재미있는 돌발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다시 서로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알다시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두 파트너 모두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결혼식에서는 부부가 손을 잡고 초를 높이 들면서 서약을 암송합니다. 불꽃은 결혼이 상징하는 더 높은 원칙, 즉 사랑, 충성, 상호 헌신과 같은 개념을 나타냅니다. 함께 촛불을 드는 행위는 새로운 부부가 이러한 이상을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준수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상징적인 결혼 의식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예시를 제공합니다. 낭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일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협상과 신뢰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각 파트너는 시간을 내어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성찰한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인 간의 작은 협상 성공의 역사가 쌓여가면서 구축됩니다. 연인 간의 협상은 감정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대부분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부부는 누가 어떤 집안일을 처리할 것인지, 커리어를 언제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커플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초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커플은 보다 진보적인 형태의 가정을 위해 복잡한 대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 외에 로맨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같게 느껴질지라도 항상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서적, 육체적 교류가 만들고 키우는 애정과 연결은 진실한 형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잠들기 전 부모는 당신을 껴안고 잠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읽어준 책은 어떤 책이었나요? 백과사전이나 주기율표와 같은 건조한 단어 모음집이었나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환상적인 동화 이야기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사회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 우화와 동화를 읽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등장인물, 배경, 극적인 전개, 갈등, 결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그 등장인물은 누가 될까요? 아마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는 혼돈과 가능성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대자연입니다. 대자연은 인간의 이야기에서 파괴를 일으키는 사악한 여왕이자 안식과 도움을 제공하는 요정대모로 등장합니다. 다음 등장인물은 안보와 폭정을 아우르는 문명입니다. 문명의 이중성은 보호와 조언을 제공하는 현명한 왕과 구속과 포갑을 원하는 권위주의적 폭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연과 문명 사이의 세계를 탐색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은 영웅과 악당입니다. 영웅은 책임감 있고 공정하며 선한 인물이고 악당은 비열하고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이 등장인물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웅으로 행동할지 아니면 악당으로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삶의 이야기에서 사악한 대자연과 권위주의적인 폭군, 즉 불공정한 투쟁과 억압에 너무 집중하면 혐오에 빠지기 쉽습니다.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 속임수 등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접근 방식에는 위험한 오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건강한 이야기는 모든 등장인물에게 동등한 비중을 부여합니다. 즉 대자연은 때로 잔인할 수 있지만 때로는 행운과 기회를 줍니다. 폭군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명한 왕 또한 올바른 행동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무작위성과 이에 맞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 스스로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의 고뇌를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는 고통스러운 처형에 고뇌하면서 머리를 위로 기울이며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의 외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한 인물도 고통 앞에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중 누구도 상실, 불행, 비참한 순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은 좋음과 나쁨이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극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행동 또는 상황을 바꾸는 것과 같이 고통을 완화할 실용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내면의 힘과 불굴의 의지를 이용하기도 하며 더 높은 신의 부름에 의존하여 고난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매일 환자의 죽음과 직면하는 호스피스들은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나 심각하여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반출생주의 운동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베나타와 같은 반출생주의자들은 인생이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탄생을 강요하는 것은 고통을 강요하는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자살 옹호의 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삶이 필연적으로 역경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저 건너뛰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이 필연적으로 쾌락, 기쁨, 행복의 존재를 수반한다는 현실을 간과합니다. 이별은 이전의 관계가 따뜻함과 연결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랑, 지원, 친절을 베푼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팠던 사람의 죽음조차도 상대의 좋은 점이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이유를 기억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시야와 통찰력의 확대에 감사해 하십시오.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삶의 좋은 점을 더 잘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용기와 사랑을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